이제 금방진 옵니다. 하늘 건너뛰겠다는 식인데, 그 호가 지어진 이유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직공한 지 40년입니다. 지금 40년을 지나면서 경산에 이제 경주전에서 활터를 만들면서 사람들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일찍이 지도자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게 거의 20시간짜리입니다. 근데 줄여서 사흘간 4시간씩 해가지고 12시간만 거기에 맞췄습니다. 일반적으로 20시간을 강의를 할 때는 끝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요. 프리토킹 하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야 때에 따라서 아주 알찬 강의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20시간짜리를 12시간에 줄였기 때문에 제가 어떤 면에서 제 스케줄대로 가겠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진행 시간은 그때 받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것과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조선의 공술이라는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 속에는 연역에서부터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활 쏘는 법은 공술 교범이라고 조금 작은 게 있어요. 그 글자 몇 개 안 돼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배웠냐면은 사범이 이렇게 하라는 것만 배웠어요. 그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제대로 몰라요. 근데 실제로는 교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교본대로 배워놓고 나중에 가서 자기가 쏘다가 뭔가 틀어지면 교본을 다시 보면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류, 스승의 아류로 갔으면 찾아오지 못해요. 그게 최고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12시간 강의하는데 1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를 강의합니다. 그리고 3시간은 교본에 대해서 소음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 소음에 대해서 공술에 대한 강의를 해도 여러분들 다 따라오지 못해요. 머릿속으로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으로 그래도 넓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다음에 가서 그 생각이 나요. 원래 이건 도제식 교육입니다. 제가 항상 가르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분재하는 것과 똑같다. 형태를 잡는 것은 4개월 내지 6개월만 잡는다. 그래서 비나를 저희들은 3개월 땡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와서 뭐 일주일 만에 쏘는 거 쓸모없습니다. 기본 자세를 완벽히 갖추고 난 뒤에 사대에 들어가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그리고 100번만 똑같이 쏘면 다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맞으니까 잘 쏜다는 등식은 지금부터 없애세요. 잘 맞추는 거하고 잘 쏘는 건 천지 차이. 잘 맞추는 건 내 몸에 해가 가도 잘 맞추면 돼요. 그럼 사람들은 잘 맞으니까 내가 잘 쏜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엘보가 오고 뭔가 이상이 생기는 그런 게 많이 나타나죠? 그거 잘 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활을 쏘냐? 활은요, 내 건강을 위해서 활을 쏘죠. 근데 충격이 온다든가 몸에 이상이 오면 그건 맞습니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교본에 나와 있어. 그래서 그 세강 이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 강의를 들어도 여러분을 잘 맞추는 거하고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못 바꿔요. 정말 바꾸려면은 지금까지 했는 걸 완전히 털어버리고 새로 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몸에 습관이 걸려 있으면 그 습관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처음부터 새집 짓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 리모델링 하는 건 무지하게 어렵다. 리모델링을 하려면 새집 짓는 건 몇 개는 구워놓고 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 안 하고 인테리어만 조금 하면 수가 있다. 그건 지금 갖고 있는 틀린 자세라도 잘 맞추게 해줄 수 있다. 그거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잘 맞추게 해주는 게 오래 갈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솝우화를 듣다. 이솝우화에 신포도라는 우화가 나오죠.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폴짝폴짝 뛰다가 또 못 따먹어요. 못 따먹으니까 여우 갈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건 신포도야 하고 돌아서서 갑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보라 그러면 한두 번 해보고 내게 안 맞다 그래요. 그러면 똑같이 저건 신포도야 내게 안 맞아 그래요. 과연 여러분들이 몇 번을 해보고 그게 안 맞는지 판단했던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별로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전에 나온 거 하나 인용을 할게요. 영구란 사람이 공자의 제자인데 아주 재리에 바랐어요. 이 사람이 비불설자 지도이엄마는 역부정야로소이다 이럽니다. 스승님의 그 길을 내가 나쁘다고 하지 않지만 내가 힘이 없습니다. 그때 공자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부족자 중도 입하나 힘이 없는 사람은 중단에 가다 그만두지만 금여줘라. 너는 네 스스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 자, 여러분 이 강의 듣고 시소가 막 난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기본이 이렇던 것만은 알아두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꼭 두 가지만 유념을 하세요. 작용과 반작용 어디에 나오죠? 대단히 유명합니다. 뉴턴의 제3법칙. 뉴턴의 제3법칙에 작용과 작용이 일어나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활을 쏘는데 활을 딱 굳혀요. 한 군데를 딱 굳혀놓고 표를 안 움직이게 딱 뻗어놓고 이것만 하면 이 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움직여줘야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안 그러잖아요. 표는 움직이면 안 된다. 고정해요. 쭉 당겨가 딱 박아요. 그럼 작용과 반작용이 안 일어나요. 무술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 태권도를 할 때라도 이걸 내지르면 뒤에가 빠지죠. 그렇잖아요. 빠지면서 이 힘을 배가시켜줘요. 근데 활을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 힘이 안 나잖아요. 무슨 무술하시는 분? 작용과 반작용은 모든 운동 원리에 들어갑니다. 대개 사람들이 팔을 굳혀요. 그러면 몸이 굳어져요. 그거는 아주 좋지 않은 버릇입니다. 그 다음에 과유불급. 여러분들이 배울 때 어느 틀에 딱 가다요. 사범들이. 그래서 비정비파를 그림을 딱 그려놓고 여기에 맞춰서 서라. 비정비팔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선에서 이 선까지 한계의 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한계의 폭을 인정하지 않고 그림에 맞추면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넓은 사람,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그 좁은 사람을 틀에다 군대에 가서 워카에 발을 맞추라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죽은 걸 배워왔다. 제가 지금부터 강의를 하는 데는 이 한계폭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 한계가 어디냐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고쳐요.
자, 한 시간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부분을 한 벌써 14분을 가보거든요. 우리 민족을 가지고 동이족이라고 그러죠. 동이민족. 그럼 동이민족이 왜 동이민족이냐? 그런데 동이민족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자. 동의의 이자가 우리 동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동쪽 사람이죠. 거기다 이자가 붙었어요. 자, 이 이자는요, 중국의 각본 문자에서 보면 사람인자나 죽을 시자나 이자가 모두 다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렸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우리 민족한테 동이라는 게 이 이자를 썼냐면 고조선 시대에 숙신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시죠? 숙신. 우리 고조선 숙신국에 큰 활이 나왔다. 큰 활이 나왔기 때문에 이자를 붙인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자, 큰 글자 플러스 활궁자가 이자입니다. 큰 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건 숙신부터 시작합니다. 숙신에 큰 활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이 글자를 합성해서 동이라고 불려집니다. 설문회자를 보면요, 동방 사람은 대인으로서 활을 잘 다룬다. 즉, 활을 스승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조상들은 중국인에 비해서 지혜는 물론이고 체구도 컸어요. 그리고 활로서 정신과 자세를 잡는 아름다운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이름을 얻게 되는 게 군자국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그럼 군자국은 우리나라를 일컫는데 우리나라를 일컫는 최초의 문헌이 지금 천말이 나오는 산해경입니다. 산해경이라는 책이 43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4300년 전에 그 중국의 많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중에서 해외 동경편이라고 있습니다. 바다 밖의 동쪽이라는 해외 동경편에 보면은 해외의 동남쪽으로부터 시작해서 동남추입니다. 추는 모퉁입니다. 동남모퉁이로부터 시작해서 동부 모퉁이까지 있는 곳인데 거기에는 대인국이 있다. 그 북쪽에. 그리고 사람이 크고 앉아서 배를 젓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서해 바다 동쪽에 동남 모퉁이에서 동북 모퉁이까지 이 부분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기 어디예요? 우리 고조선이죠. 고조선이고 고구려까지요. 백두산을 정점으로 해서 이 전체를 가지고 산해경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군자국이 거기 있다. 의관을 입고 칼을 차고 짐승을 사냥해서 먹고 그리고 큰 호랑이를 양쪽에 가지고 다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호양부정이라
양보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를 아니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화초인데 그건 미스터 프리트입니다. 훈화초입니다. 훈화초. 거기 나와 있는 게 황화초로 되어 있죠. 훈화초입니다. 훈화초가 있어서 아침에 저녁 피었다가 저녁에 죽는다. 무화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무화인데 사실은 이 무화가 만주일반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축소되는 게 언제냐면 신라가 통일하고 난 뒤에죠. 근데 신라가 통일을 하는 게 과연 통일의 의지가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신라의 그 김춘추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당태종한테 원군을 청합니다. 원군을 청하는데 그 원군을 청하는 빌기미가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황제폐하 제가 황제폐하한테 좀 이것 좀 하고 싶고 선물도 보내고 싶은데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막아서 못 오게 하고 바다를 건너올리니까 백제가 막아서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놈들 좀 없애고 나의 충성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당태종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진정포 내가 삼국을 통일해서 좋은 걸 건설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진덕왕 2년입니다. 그 시대가 신라 진덕왕 2년에 가서 그래 소원을 묻자 그렇게 원군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다음 이게 참 중요해요. 이건 삼국 사기에 나오는 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와 동시에 관리의 복색을 중국과 같이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복장, 관리의 복장을 중국의 관리와 똑같이 해달라고 허락을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진덕왕 2년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진덕왕 3년에 한 해 뒤에죠. 한 해 뒤에 신라가 중국 복색을 입어요. 자, 삼국 사기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안동화로 이렇게 자르죠. 근데 실제로는 이 큰 전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백두산을 정점으로 해서 여진과 말갈까지 전부 다 합해서 보존선이 같은 거였어요. 자, 어느 국가라는 것은 국가의 지배 계급에 따라서 그 국가의 그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대종이 발해를 세우죠. 그럼 발해를 세우면은 고구려 민족만 거기 갔습니까? 맞습니까? 아니, 거기 살던 여진 말갈 같이 간 거예요. 하지만 지배계급이 대종령이 이끄는 고구려 민족이기 때문에 발해가 고구려 거라 그러지만 사실은 민족은 같은 민족. 그러면 고구려가 다 망하고 사람이 다 죽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긴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할 때는 그 시대적인 거로 좀 더 돌아가서 봐야 정확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좋던 이자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자 선내자에는 동인은 대자를 따랐다. 대인이다. 풍속이 어지르고 어진자는 오래 살기 때문에 군자국과 불사국이 있다. 동방 사람은 대인으로 활을 잡는 이게 설문해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이장은 바로 대와 국무의 합성이 외문 취지에는 군자국에는 무화꽃이 많은데 백성들이 그것을 먹는다고 했어요. 무화꽃 먹잖아요. 안 먹어봤습니까?
안 먹어봐요. 먹습니다. 뭐하고 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는 시정을 보면은 평안하다, 떳떳하다, 평탄하다, 기쁘다 이런 뜻이 있었어요. 시전에는. 근데 사기에서는 상하다, 죽이다는 뜻으로 또 나옵니다. 도덕계는 또 이제 뭐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이 자에 이제 동방에 예의 즐기고 군자국이고 대인이 살고, 그 대인이라 그러면요 키만 큰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도 큰 사람. 그런데 후세에 오면서 이게 이제 나쁘게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열하일기,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보면은 뚱이란 말이 나와요. 뚱이. 이제 동의를 중국식으로 발음하면 뚱이. 그런데 이 뚱이라는 게 어디에 되냐면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도둑이 들어왔으면은 그 다음에가 저 집이 뚱이야 하면 저 집이 도둑이라. 저놈이 뚱이야 하면 저놈이 도둑질 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나쁘게 폄하가 돼요. 그런데 자, 이렇게 되기 시작한 게 바로 공자의 춘추사관이에요. 200년 동안 공자가 춘추사관을 쓰면서 그리고 사기 거기서 출발해요. 그러면서 남쪽에 오랑캐 남만이에요. 북쪽에는 북적이고 서쪽에 서융이고 동쪽에 동이에요. 자기들만 최고예요. 근데 이 글자 잘 보세요, 여러분. 벌레 축제예요. 남쪽에 있는 벌레 같은 놈. 여기를 보세요. 창과자예요. 창 잘 쓰는 놈. 여기에 보세요. 활 잘 쏘는 놈이에요. 여기 보세요. 개새끼. 자, 남쪽에 벌레, 북쪽에 개 같은 놈, 서쪽에서 창만 잘 쓰는 나쁜 놈, 동쪽에는 활 잘 쏘는 놈. 이렇게 해서 이 중화 사상이 자기들만 최고고 옆에 변방은 전부 나쁘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해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동의가 나쁘게 쓰여졌다. 그래서 다음에 가서 뚱이까지 별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공자도 구의에 살고 구의에 살고 싶다. 이렇게 했던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나라가 축소되면서 한반도로 밀려오면서부터 시작해서는 사대주의가 나타나죠. 그 사대주의의 시초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김춘추로부터 사대주의가 발달을 해가지고 조선시대에 오면 어떤 일까지 일어났냐면은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고 소중하라 불러주면 이 선비들이 막 감격을 해요. 눈물을 찔찔리고. 우리나라 지형을 잘 보세요. 지형을 잘 보면은 산 이름이라든가 강이 중국하고 똑같아요. 중국 산 이름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문해자에 기록되어 있는 대인이요, 인자요, 어지인자요, 이러한 거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겠습니다. 다른 데 가면 인성교육을 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